안녕하세요. 빈센트 반 고흐 내 영혼의 자서전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빈센트의 파리 시절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파리 시절은 빈센트가 이전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센트는 본래 종교적 열정으로 보리나주라고 하는 광산촌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 그 선교사 활동이 좌절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즉 화가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그 후 아버지가 있는 에텐으로 가서 생활했던 시기는 일종의 습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흐 그림의 어떤 원천, 그 바탕을 이루는 그 원체험의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보리나주와 에텐에서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빈센트의 그림은 굉장히 음울하고 어둡고 깊은 차원에 있지만 그 생동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파리 시절을 통해서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빛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리 시절 이후에 생렘이나 아르레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빈센트의 화가적인 역량이 정말 고유한 방식으로 완전히 꽃피우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 시절은 일종의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화가로서 일종의 전환기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시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리에는 테오가 있었죠. 테오가 파리의 구피라랑 본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아파트에 머물면서, 그의 숙소에 머물면서 좀 더 어떤 생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특별히 이때 많은 화가들을 만납니다. 이 화가들은 대부분 테오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젊은 인상파 화가들, 그 화가들을 빈센트가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센트가 색채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드가 드가의 그림이죠.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오른쪽 그림은 에드가 드가의 무대 위의 댄서라는 그림이고요. 그 상단에 있는 것은 다림질하는 여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다림질하는 여인의 그림의 경우에는 자칫 어둡고 우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주변을 빛으로 꽉 채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렘브란트 그림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전통적인 그림들은 그 주인공을 밝게 조명을 줍니다. 주인공에 밝게 조명을 주고 배경을 어둡게 깔아버리는데, 여기서는 주인공보다 그 배경이 훨씬 더 밝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가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인물의 선을 명확하게 경계선을, 배경과 인물 사이의 경계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감을 통해서 배경과 인물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발상의 어떤 그림의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빈센트는 테오가 있는 파리 구피라랑에 가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파리 구피라랑은 1층에 있고요, 또 2층에 있습니다. 근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 2층 그 사이에 특별히 테오가 허락을 받아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해 놓고 있었어요. 구피라랑에 빈센트가 갔을 때 그 중 2층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그 그림을 보면서 새로운 그런 경이로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를 두고 빈센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림들은
여지껏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었다. 육즙과 같이 질퍽질퍽한 그 무거운 갈색이 사라져버렸고, 이 그림들은 현란하게 태양에 비춰졌다. 즉 빛의 세례를 받은 그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실루엣만 남고 다 사라지죠. 백색화됩니다. 그럴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섬광이 주는 특별한 감흥, 아마 이런 것들을 인상파들의 그림을 통해서 빈센트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안에서는 빛과 공기와 약동하는 활기가 넘쳐오르고 있었다라고 빈센트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습작기에, 즉 에텐에서 해외에 있는 마우베에게 빈센트가 그림 공부를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우베로부터 항상 지적받았던 것이 선긋기, 즉 인물의 외형을 선으로 처리하는데 미숙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상 파리에 와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보니까 선긋기 자체, 배경과 인물, 그 경계를 나누는 선긋기가 무의미해져 있다라는 것을 빈센트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빈센트에게는 인상파 화가들은 공기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를 발견했다. 이 공기, 이 대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화가들에게는 빈 공간일 뿐이에요. 의미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채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상파 화가들에게는 빛이 투과해 가는 그 공기 자체를 의미 있게 화면으로 끌어당겼다라고 빈센트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춰볼 때 그동안 자신이 그려왔던 그림은 너무 무겁고 생기가 없고 죽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빈센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상파 화가들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안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클로드 모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모네가 그린 수련, 두 번째는 우산을 든 여인, 세 번째는 해돋이죠. 우리가 보통 그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림은 거의 우리가 사진을 찍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왔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초상화죠. 마치 개인 사진을 촬영하듯이, 사진으로 찍어내듯이 초상화를 아주 섬세하고 실제 인물과 똑같이 그리는데 주력해왔던 그런 그림들을 보아하는데, 이 클로드 모네의 그림에서는 사진과는 다른 미술 자체의 고유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체는 뚜렷하지 않지만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색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화면에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공기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에너지로 이 화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에르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독서하는 여인이죠.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피아노 앞에 두 소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테라스의 두 자매라는 그림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전통적인 기법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서하는 여인만 봐도 이 끝선 처리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죠. 색과 색의 중첩, 색이 색으로부터 비껴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그림은 배경과 혹은 부분과 부분이 서로 온전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스팝되고 겹쳐지는 형태로 그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인간과 또 자연사물과 배경과 주인공의 경계가 흐릿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계 안에 인간이
습합에 들어가고 이 세계가 인간으로 스며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화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깥의 색조가 사람의 색조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색조가 배경으로까지 번져나가는, 확산되는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배경과 인물이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 그것은 일종의 그 새로운 세계관의 도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 또한 사람의 일부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념까지 발전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그 까미오 피사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에드와르 마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특히 그 까미오 피사로 혹은 에드와르 마네 이 두 사람은 대단한 열혈적인 공화파죠. 공화주의자로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굉장히 그 순발력 있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응해 왔던 그런 화가. 이런 오늘날로 본다면 까미오 피사로와 에드와르 마네 같은 경우는 그 참여적 작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그 까미오 피사로의 그림은 후기 그 빈센트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에 매료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테오는 오히려 걱정을 해요. 처음에는 빈센트로 하여금 인상파들의 어떤 작품들을 보고 형이 배울 게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그 테오였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료가 되고 빠져드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앞선 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빈센트는 한번 이거다 싶으면 완전히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때도 처음 배울 때는 완전히 빠져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바로 저거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알아듣고 나서야 자기 고유한 길을 한층 발전된 상태에서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빈센트의 이런 태도는 그 빈센트로 하여금 도약을 갖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상파에서 배울 건 배우지만 거기까지라고 선을 긋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은 인상파 화가들에게서 빛 혹은 색채를 충분히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이상은 배울 필요 없다고. 자칫하면 파리의 이런 분위기에 형의 고유한 자아가 삼켜버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의 그림을 모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테오가 볼 때는 빈센트는 이미 보리나주에 있을 때부터 인상파였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 이전에 그 고흐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선명하게 외곽선을 처리하거나 그 사람의 얼굴을 사진처럼 복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것은 그 빈센트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 내면으로부터 솟구쳐오르는 어떤 것과 바깥에서 그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즉, 나 없이 대상을 복제하는 형태의 그림을 처음부터 그리지 않았죠. 고흐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방법론적으로는 빈센트는 이미 테오가 볼 때는 인상파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예전의 그림이 다소 거칠고 불완전한 측면은 있으나 빈센트 자신의 독특한 개성이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고 좀 더 밝은 색조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태양광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형의 그림은
아주 훌륭한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인상파의 새로운 어떤 길을 개척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빈센트 반 고흐가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테오는 이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형은 자신의 색조를 밝게 만들고 빛으로 가득 찬 공기만 그리는 법을 배우면 된다. 빛으로 가득 찬 공기를 그리는 법만 배우면 형의 그림은 나무랄 데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오가 빈센트의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에텐에 있을 때 그 목사관 그림이죠. 여기서 그 목사관 예배를 보고 그 나오는 그 신도들이 있는데요. 그 신도들의 모양이 뭐 사진을 찍듯이 그림을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가는 거죠. 목사관의 어둠, 그리고 배경의 화상,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이 모습들이 목사관이 주는 색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빈센트의 고유한 어떤 그런 질감들을 테오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코치? 그런 코치 역할을 빈센트에게는 테오가 해줬던 셈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폴 공의 그림입니다. 그 노란색으로 채색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리고 원시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표출하고 있는 폴 고갱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조르주 쉐라의 점묘법, 점을 찍어서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그 기법을 개발한 조르주 쉐라의 그림이죠. 이러한 그림들이 갖고 있는 그 색채감, 화사함, 이러한 것들을 빈센트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테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폴 고갱의 그림은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하고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식 파나를 찍어놓은 듯한 느낌. 굉장히 정적이죠. 동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담 넘어가는 이 사람 정도가 동적일 수 있겠죠. 움직임을 표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가라앉아 있고 정적이고, 그래서 그 새로운 방식으로 파나를 찍은 듯한, 일본 파나를 찍은 듯한 느낌을 폴 고갱의 그림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쉐라의 그림을 확대한 것이죠. 그 앞서 본 인상파 그 화가들이 갖고 있는 그 색채감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또한 부드럽지만 그 화면의 중간중간에 어떤 그 진공 아니면 허공, 빈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을 강력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림의 질감 자체가 뭐 소프트하다고 할까요? 좀 가벼운 느낌, 공기처럼 가벼운 느낌을 주게 하는 그림. 이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강박이나 억압적인 요소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이 그림 속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구체적인 관계 안에 있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 즉 일정한 허방을 두고 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빈센트는 그 쉐라를 직접 만나고 교제를 했죠. 그 쉐라는 빈센트에게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그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 한 마리를 그리고자 할 때에도 지금 뛰어가고 있는 저 구체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로 드러나는 외형, 내면에 있는 어떤 이데아, 정신, 본질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빈센트는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이데아를 그리는 것이 화가가 아니라 그 사물의 구체적인 속살, 그 사물의 내력, 그 사물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자 했고 그 사물이 나와의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했던 빈센트 입장에서는 쉐라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 테오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색채에 대한 또 빛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림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빈센트가 배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던 테오의 지적은 빈센트에게 잘 들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센트는 인상파의 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흠뻑 젖어서 그들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즉 쉐라나 고갱이나 툴루즈 로트레크가 그린 그림들을 보고 어찌 보면 따라 그리는 거죠. 그 그림을 갖다 놓고 모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테오가 또 한마디 하죠. 조르주 쉐라는 한 명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형은 이른바 빈센트 반 고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모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빈센트는 난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법을 사용해서 배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오가 그런 거죠. 형이 오늘 그린 그림을 나한테 보여주면 나는 형이 지난밤에 누구랑 같이 지냈는지 금방 알아맞힐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곧 빈센트가 쉐라를 만나고 온 다음 날에는 쉐라의 기법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고갱을 만나고 온 날은 고갱이 그리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툴루즈 로트레크를 만나고 나서는 로트레크의 그림을 모방해서 그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배움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 기법 자체가 너무나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빈센트는 그 그림을 계속 그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들은 툴루즈 로트레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개인적으로 로트레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찌 보면 쉐라나 고갱의 화법보다는 오히려 로트레크를 더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고요. 로트레크 역시 빈센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호의를 갖고 있었죠. 테오로부터 다른 작가들을 모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빈센트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한 화면 안에 인상파 화가들의 기법을 다 사용해서 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즉 저기 보이는 저 나무는 고갱이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처녀는 툴루즈 로트레크의 기법을 통해서 그려보고 강물에 비치는 햇빛은 알프레드 시슬레의 방식으로 나무 이파리가 반짝거리는 것은 까뮤 피사로의 기법을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지. 이 대기는 쉐라의 기법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보는 거죠. 그리고 인물들은 마네가 그리는 방식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일종의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테오가
형은 지금 요약파가 되고 싶어 하는 거군. 즉, 인상파들의 그림 기법을 한 장에 요약해 놓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알프레드 시슬레 그림이고요. 이 아래 두 그림은 이제 까뮤, 피사로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그 알프레드 시슬레 그림도 보면은 인물의 이목구미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그리고자 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림인 경우에는. 근데 빈센트가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돌프 몽티쉘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아돌프 몽티쉘리의 그림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그 인상파 화가들의 다른 그림들, 쉐라라든가 고갱이라든가 로트레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림하고 느낌이 사뭇 달라요. 좀 더 역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상파들이 갖고 있는 색에 대한 감각 그대로 살리면서 이 인물들이 일정한 역동성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처럼 찍는 그림은 이미 그 정문화에서는 좀 나타나긴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린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주는 어떤 느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그 아돌프 몽티셀리를 빈센트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몽티셀리는 근대 회화의 그 선구자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을 전전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요. 이 가난함에 불구하고 작품의 격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격정이 드러나고 있고 터치한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할 정도로 동적이어서 이 색채에 어떤 그 정열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빈센트는 그 아돌프 몽티쉘리의 그림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 같은 정열대에 숨겨진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가 이 그림에 항상 존재했다. 태양 같은 정열 뒤에 숨겨져 있는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 이것은 빈센트의 주제이죠, 사실은. 빈센트는 그동안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들을 주로 그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몽티쉘리를 통해서 그것을 태양 같은 정열 앞에, 태양 같은 그 정열 앞에 그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빈센트가 하게 했다고 보입니다. 이 아돌프 몽티쉘리에 대해서도 이 고갱은 현실감이 없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고갱과 그 빈센트 사이가 굉장히 불편해진 적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상적으로는 파리 시절에 그 빈센트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에밀 졸라였죠. 에밀 졸라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소설이 바로 그 제르미날이죠. 제르미날. 탄광촌의 그 파업을 다룬 그 제르미날인데, 그 에밀 졸라를 빈센트가 만났을 때, 에밀 졸라가 이제 자랑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은 출판하자마자 6만 부나 팔렸다는 거죠. 내가 책을 써서 이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그걸로 집도 좀 늘려서 지을 생각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 때문에 프랑스 탄광 지역에 4차례나 파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글이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죠. 에밀 졸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르미날이라는 소설로 인해서 아마도 거대한 폭동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는 끝이지 라고 에밀 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르미날이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벨기에에 있는 보리나주에 간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리나주의 뿌띠방, 그리고 마르카스 광업소, 이곳에 에밀 졸라가 간 적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자네, 즉 빈센트를 알고 있는 광부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에밀 졸라가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부들이 선교사로 일했던 예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센트가 보리나주에서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라고 에밀 졸라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매체를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민중들에게는 그닥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정신이 미천한 사람들만이 내세의 지복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불행을 받아들일 뿐이라고. 거기서 빈센트 자네는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일을 했지만 사실상 얻은 게 없다고. 왜? 종교라는 매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빈센트를 미치광이라고 불렀고, 교회는 빈센트를 그곳에서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빈센트에게 남은 것은 없으나 빈센트가 보리나주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치 내가 제르미날이라는 소설을 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과는 미미하나 동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에밀 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쓴 이 제르미날이라는 소설이야말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낼 거고, 자네가 종교로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밀 졸라에 대해서 당시 인상파가들은 다들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상파가들이 그 사회의 혁신을 기대했던 공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빈센트 역시 에밀 졸라 같은 어떤 그런 진보적인 그러한 정치적 입장을 취했죠, 사실은. 앞선 강의에서 잠깐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리죠. 성경에 있는 정물화. 그 성경에 있는 정물화를 그려놓으면서 성경 밑에 그 에밀 졸라의 노란색 책을 같이 그렸잖아요. 즉 에밀 졸라의 견해, 그 사상을 성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빈센트였죠. 물론 이제 빈센트는 에밀 졸라뿐만 아니라 직전에 그 이승을 떠난 빅톨 위고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오늘날에서도 이제 그 예술가들 가운데 진보적 견해를 갖고 어떤 참여형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당시의 그 인상파는 기성의 합법 자체를 혁신시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혁신은 이 사회의 이 사회를 혁신시키려는 의지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밀 졸라는 빈센트에게 그 두 화가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제르미날이라는 이런 책을 두고 부도덕하다, 불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로트레크의 그림을 보면서 부도덕하다고, 불온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것이 바로 툴루즈 로트레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빈센트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죠. 그 술집 작부나 창녀들을 그리는 거죠. 술집 작부나 창녀들을 그렸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부도덕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저런 그림을 왜 그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에밀 졸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트레크의 그 창부, 이 매춘부는 겉모습은 매춘부였지만 그 뒤에는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춘부 뒤에 숨겨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 작가가 바로 누구다? 툴루즈 로트레크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밀려난 그러한 존재들 안에서도 아름다운 측면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작가나 화가나 이런 예술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루돌프 알프레드 부그로의 그림,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여성들, 주로 이제 소녀들을 그 부그로우는 많이 그리는데요. 아주 뭐랄까 아름다운 모습의 미소녀들이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에밀 졸라가 혹평을 가합니다. 즉 너무 감상적인 그림이라 보기만 해도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툴루즈 로크레크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삶의 고단함, 그 고단함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비극적 아름다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삶의 엄혹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창녀들의 그림을 통해서. 그러나 부그로의 그림은 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나 어찌 보면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음탕함이 엿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갖는 거다. 굉장히 달짝지근한 그림이야말로 부도덕하다고 에밀 졸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작업하면서 부그로의 그림을 사실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에밀 졸라의 평가를 읽고 나니까 그림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과연 빈센트는 로트레크와 같은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무그로와 같은 류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것은 뭐 판단하기 앞서서 빈센트의 그동안의 그림을 보면 무그로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그 툴루즈 로트레크와 빈센트가 깊은 교우관계를 맺었던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술잔을 앞에 두고 있는 여인인데, 글쎄요, 저는 굉장히 너무 멋있어요. 물론 여기에 소설책이나 아주 고상한 그런 책들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술잔을 앞에 두고 앉아서 뭔가 상념에 빠져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그로의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여자는 도대체 내게 뭘 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나? 왜 저런 눈으로 나를 보지?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드네요. 역시 그 빈센트 그림은 이렇게 어찌 보면 거칠고 투박하지만 뭐랄까 내면의 깊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그 탄기 영감이라고 1887년에 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건데요. 이 배경이 온통 그 일본 판화입니다. 일본 판화를 배경으로 이제 탄기 영감을 그린다. 이 탄기 영감은 그 몽마르트 인근에 있는 클로젤 거리에 있는 그 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고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 가난한 화가들에게 굉장히 큰 의지처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탄기 영감이죠. 그래서 그 젊은 화가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도 전시할 데가 없어요. 그림을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때 탄기 영감의 화방에 갖다 주면 그 화방에 전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탄기 영감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누가 와서 팔라 그래도 팔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화가들이다 보니까 뭐 화구, 뭐 물감이라든가 캔버스를 살 돈도 없죠. 그럴 때마다 외상으로 그 물건을 대주던 그러한 그 마음씨 좋은 화방 주인, 그 사람이 바로 그 탄기 영감이죠. 그 고갱은 빈센트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 요즘 그 물감이나 이런 거 어디서 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빈센트가 태우가 사다 줘 이렇게 얘기해요. 태우. 근데 뭐 고갱이 생각할 때 태우가 어디서 사오는지 모르죠. 그러지 말고 이 탄기 영감 여기에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화방에 가서 사라고. 훨씬 가격도 싸고 늘 우리를 도와준다고.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코뮤니스트, 공산주의자는 빈센트 자네랑 이 영감 딱 둘뿐인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끌리죠. 한 번은 세전느가 이제 이 탄기 영감의 화방에 그림을 맡긴 적이 있나 봐요. 그걸 전시해놨더니 어떤 사람이라서 팔라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그 젊은 작가들의 그림, 보통 60프랑 정도면 살 수가 있는데, 이 탄기 영감이 그렇게 팔기는 아까운 거예요. 지금은 무명의 작가이지만 이 작품이 아주 대단한 작품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탄기 영감은. 600프랑을 불러요. 10배. 그러니까 고개를 저으면서 이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아마 그러한 방식으로 대단한 작품들이 헐갑에 팔려나가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막아주었던 사람이 탄기 영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림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탄기 영감하고 고갱이 주고받은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탄기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갱이 원래는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주식거래소에서 아주 잘 나가는 딜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림에 흠뻑 빠지면서 그 잘 나가던 주식거래소를 그만두고 가난한 화가의 길로 나섰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고갱이기서죠. 근데 막상 화가로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갱 역시 이 돈 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탄기 영감이 그렇게 묻는 거죠. 자네는 주식거래소에서 일한 적이 있지. 그렇지만 돈이야말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갱이 당신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없어도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탄기 영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돈이 없을 때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생활 필수품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자기 일상을 도울 수 있는 생활 필수품들을 살 만한 여유만 있으면 그 이상의 부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이 사람을 비인간화시킨다라고 탕기영감은 얘기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탕기영감은 타고난 커뮤니스트였죠. 그러므로 어느 필요 이상의 부가 아니라 만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품위 있는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배, 적절한 분배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탕기영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의 화방을 통해서 자신이 일정하게 획득한 부를 그 가난한 화가들에게 분배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탕기영감 자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탕기영감의 화방에는 일본 목판화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 일본 목판화가 그 화가들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지식인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유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1878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일본 목판화와 장식 미술품들이 전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전 유럽에 일본 목판화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가스시카 호쿠사이가 그린 파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일본 판화는 입체감을 중시하지 않고 색의 농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평면구조로 나타냈어요. 즉, 판화니까 당연히 평면구조가 되는데요. 그 색을 복합적으로 쓰지 않고, 보통 화가들은 색을 복합적으로 쓰죠. 여러 색을 섞어서, 특별한 자기가 그려내고자 하는 색조를 만들죠. 그런데 이 판화는 단일 색상으로 선과 면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본 목판화는 이렇게 간단하게 장식하는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장식 미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술 파는 그런 데 가면 이런 그림들 많이 걸려 있죠. 일종의 장식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선명함, 이러한 어떤 색상으로만 면과 선을 장식한 이러한 구조가 당시의 유럽의 화가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느낌을 주죠. 이거는 일본 목판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두 사람의 목판화를 여기다 그려놓은 건데요. 기타가와 우타마로는 주로 이제 게이샤, 일본 내춘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게이샤들의 어떤 그림들을 주로 목판화를 그렸고요. 스즈키 하루노부 같은 경우에는 여인들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이국적이고 부드럽다고 하나 할까요?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분명함, 그리고 아주 감각적인 선명함,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스즈키 하루노부의 그림에 나타난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벚꽃이 피는 날 등을 밝히고 있는 여인, 이게 아마도 나팔꽃인 것 같아요. 나팔꽃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있죠. 이러한 그림들은 서양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감흥을 유럽의 화가들한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리에 있었던 화가들은 이 일본 목판화에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되고, 특히 빈센트는 돈이 생기는 대로 일본 목판화를 이렇게 모읍니다. 수집을 합니다. 아마 이런 선과 색조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걸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
빈센트 그림의 한 가지 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목판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그 파리에서 그 화가들을 만나면서 그림을 배우고 있었던 그 빈센트가 매일같이 들리던 곳이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기영감의 화방이죠. 이거는 뭐 빈센트뿐만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그랬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뱅의 판학가게입니다. 이 뱅의 판학가게에 가면 일본 목판화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서 보고 여유가 있으면 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늘 탕브랭 카페를 갔었습니다. 이 탕브랭 카페의 여주인이 아고스티나 세나토리입니다. 이 탕브랭 카페의 주인 아고스티나 세나토리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매력을 느끼죠.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에게 모델로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술을 먹고 나서 술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그림을 걸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특별히 그 세나토리와 빈센트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탕브랭 카페 사방벽에 빈센트의 그림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일본 목판화를 좋아했던 빈센트는 자기가 모아놓은 그 판화들을 다 모아서 탕브랭 카페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 탕브랭 카페에서 열린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소장했던 일본 판화, 이 전시회도 굉장히 중요한 전시회였어요. 그 당시에 한 3번 정도 그 유럽에서 큰 그 일본 그 목판화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탕브랭 카페에서 열린 빈센트가 소장했던 일본 판화 전시회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나토리와 빈센트의 관계는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지게 되죠. 특별히 속설에 따르면 그 세나토리가 빈센트의 아기를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정확히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탕브랭 카페의 그 세나토리와 빈센트와의 관계가 약간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즉, 그 세나토리가 빈센트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는 거죠. 그 아이를 낙태했다라는 소문이 도는 그 시점에. 그 속설에 따르면 빈센트는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즉, 빈센트는 기본적으로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나토리와 함께 또 다른 의미의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 아이를 통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들의 관계가 시들해지고 나중에 탕브랭 카페도 안 되고 문을 닫았었는데 나중에 다시 빈센트에게 그 세나토리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나 해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내 초상화를 하나 그려달라고. 이 그림은 카페 탕브랭에 앉아있는 아고스티나 세가토리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다시 찾아온 세가토리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탈리아 여인이라는 그림이죠. 근데 너무 다르죠. 이미지도 다르지만 기법도 달라요. 여기서 이탈리아 여인이라는 이 그림은 꼭 일본 판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판화처럼 그림을 그려서 주게 되죠. 아무튼 이 탕브랭에 대한 아고스티나 그 세가토리에 대한 그림은 고갱도 그리고 여러 작가들이 그리기도 했는데 굉장히 생각이 많은 그런 여성 같아요. 우산을 옆에 자석에 놓고 맥주인가요?
압생트인가요? 아무튼 간에 술 한잔 앞에 놓고 무심하게 앞을 쳐다보고 있는 여인의 그림입니다. 한편 그 빈센트는 자신이 그 만났던 화가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우리끼리 모여서 전시회를 한번 열자. 그림들을 좀 팔아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어떤 이벤트에 대한 감각이 빈센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인상파 화가 중에서는 마네, 드가, 시실레, 피가로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그랑 불바르, 즉 큰 도로란 뜻이죠. 그랑 불바르라고 하는 전시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 당시 신진 인상파 화가였던 고겐가, 로트레크와 슈에라, 앙리 루소, 세잔느, 빈센트,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는 뿌띠 불바르, 즉 작은 길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뱅 레스토랑이라는 곳을 빌려요. 물론 그 전시회를 준비한 것은 탕기 영감입니다. 탕기 영감이 이 노르뱅 레스토랑을 주선을 해서 이 그림을 거는 과정까지를 전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그림을 걸어놓고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이 그림은 팔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염가로 봉사합니다. 문의는 주인에게. 이렇게 붙여놓고 그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 우르르 몰려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갱, 로트레크, 시에라, 루소, 세잔느, 빈센트 뭐 해서 누구 그림이 팔리나 보는 거죠. 근데 이 노르뱅 레스토랑은 당대 그 노동자들이 많이 이게 직공들이 다니던 드나들던 그런 레스토랑이었어요. 그 직공들이 혼자 오기도 하고 연인과 같이 오기도 하는데 그 그림을 보긴 하나 거의 팔리지 않았죠. 근데 아무튼 이들의 그림을 공적으로 전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빈센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러한 그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고 나서 빈센트가 테오를 꼬드겨서 새로운 기획안을 내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그림들을 전시해서 파는 공동 소유 미술점을 하나 계획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그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그림을 다 내놓습니다. 그럼 그림을 팔지 않습니까? 그림을 팔면 그 그림이 얼마에 팔리든 누구의 그림이 얼마에 팔리든 상관없이 수입을 공평하게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꼬뮤니스트적 꼬뮤니스트적 미술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안을 제안하고 밑돈을 모으기 위해서 작업을 해서 일정한 금액까지 모이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맡아서 이 미술관을 맡아서 운영해줄 주체로 얘기됐던 사람이 이제 테오겠죠. 당연히 화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빈센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대체 화가인가? 조직가인가? 근데 자기는 이것을 추진하느라고 몰두하는 바람에 거의 그림을 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나고 이 일을 계속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자기는 그림을 그리러 떠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오가 그러는 거죠. 아니, 형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된 건데 형이 빠지면 어떡해. 미안하다. 결국 이 기획은 이제 무산되지만 아마도 나중에 그 빈센트가 아르이라고 하는 프로방스 지역으로 가서 그 농촌에서 그림을 그리죠. 그때 노란 집을 전세 내면서 그 집에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꿨던 것과 연결된 건지 모르겠어요. 즉 자기 자신은 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늘 외로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가들이, 가난한 화가들이 같이 살면서 그림을 그리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빈센트는 굉장히 사적이면서 또 굉장히 그 공적인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 앙리 루소의 그림입니다. 앙리 루소의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은 세잔네 그림이죠. 세잔네. 세잔네는 이후에 대단한 화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죠. 빈센트가 파리에 있으면서 많이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자화상이라 그래요. 이 중에서 뭐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91년, 즉 그 귀 자르고 나서 그린 그림이긴 하나, 이런 자화상들을 렘브란트만큼 빈센트도 많이 그렸어요. 보통 화가들이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게 뭐냐면 모델을 살 수 없을 때 자기를 모델 삼아서 그리는 거죠. 이게 자화상이에요. 근데 이 빈센트의 자화상을 보게 되면 전체 자화상 숫자가 36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7점을 파리에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흐의 자화상의 특징은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혹은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화상으로 그려진 빈센트 반 고흐의 눈매는 형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렷하고 빛나고 있다. 그 광채를 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빈센트 본인이 내가 보리냐나주에 있건, 에텐에 있건, 파리에 있건, 아르레에 있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힘이 하느님이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빈센트는 눈빛이 흐려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에 있으면서 2년 동안 200여 점의 그림을 빈센트가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림의 색조라고 할까요? 그 그림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들입니다. 요 해바라기 그림은 이제 고흐가 아를 시기 이후에 생레미로 갔을 때 이 그림의 풍하고 비슷해요. 막 생동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랬지만 쉐라의 그림 같아요. 전묘법 쉐라의 그림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가 접했던 많은 인상파 화가들의 기법을 원용해서 그려본 겁니다. 한 200점을 그렸다고 하니 사나흘에 한 번씩 한 점씩은 나왔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열심히 애썼고, 이러한 것들의 총합, 이러한 어떤 습작들의 총합이 이러한 형태, 이 해바라기 그림의 형태로 이후에 점차로 귀결되는 과정을 빈센트의 그림을 보게 되면 밟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센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특히 파리에서 그린 그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낡은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이 비슷한 유행, 구두를 소재로 한 그림을 빈센트는 여러 점을 남겼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낡은 구두 한 켤레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구두꾼이 막 뒤에 엉켜 있어요. 꼬여 있고, 그리고 굉장히 험하게 혹은 아주 오랫동안 신었던 작업화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도 많이 묻고 주름도 많고, 다만 이 남루한 구두 배경은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후광처럼. 다만 이 조명을 이쪽에 쏘게 되면 이쪽에 그늘이 생기죠. 이 그림자만이 어두움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고난에 가득 찬 이 신발의 주인, 그 주인이야말로 빛의 조명을 받을 만하다라는 느낌을 은근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마틴 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의 기원에 대하여 라는 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낡은 신발 안쪽으로 드러난 어두운 틈새로 주인의 고생스러운, 이 신을 신었던 주인의 고생스러운 걸음걸이가 너무나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주름진 그 신발의 무게 안에는 스산한 바람이 휩쓰는 넓은 들판에 균일하게 파인 고랑들 사이로 터벅터벅 천천히 한 걸음씩 옮겨 놓았을 그 사람, 그 농부의 발걸음이 쌓여 있는 것 같다. 구두 가죽에는 이 대지의 습기와 풍요로움이 스며 있고 구두창 아래에는 해가 떨어질 무렵 밭길을 걸어가는 외로움이 펼쳐져 있다. 이 신발에는 대지의 소리 없는 외침이 진동하고 있다. 이 하이데거는 이 신발을 보면서 이 구두, 낡은 구두를 보면서 이 낡은 구두를 심었을 어느 농부가 힘써 일하고 해가 질 무렵에 석양을 등에 받으며 그 고랑을 거쳐서 그 대지를 자박자박 밟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도 하이데거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노동이 주는 숭고함, 아마 이러한 것들을 마틴 하이데거는 이 신발을 통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발의 주인이 정작 누구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하이데거는 아마도 이것은 농부의 신발이거나 아주 그 노동자의 신발일 거다 라고 전제를 깔고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신발은 빈센트 반 고흐가 신고 다니던 신발일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그 낡은 신발을 신었을 주인의 고단한 삶, 그리고 그 고단한 삶 안에도 거룩한 빗살이 내려 쏟아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그 철학자죠. 이 사람은 의상철학, 옷에 관한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껍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흐는 인간의 껍질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것,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신발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육체의 껍질인 옷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는 신발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 고흐가 선택했던 이 구두는 이 신발을 남기고 간 노동자 혹은 농민 혹은 빈센트 자신의 혼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그 낡은 구두 한 켤레에는 이 신을 신은 그 주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죠? 벗어놓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부재, 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주인이 없고 달랑 신발만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신발의 주인인 어느 노동자, 어느 농민, 혹은 빈센트 자신의 부재, 혹은 죽음, 고독, 이런 것들을 둘러싼 그 사람의 현존을 더 진하게 느끼게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앙뚜안 그 생텍쥐페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것은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마침내 완성된다. 즉, 한 존재 안에서 계속 걷어내는 거죠. 그 사람의 걷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걷어내면
그 고갱이에 해당되는 그 무엇만 남죠. 그럴 때 그것은 어떤 그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앙뚜안 생텍쥐페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낡은 구두 한 켤레는 다 걷어낸 후에 남은 신발만 남은 그 상태가 오히려 그 주인의 부재로 인하여, 이 신을 신은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더 진정하게 현존하고 있다. 그 사람의 삶을 더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보리나루와 에텐으로 상징되는 그 한식의 그림의 어떤 그 유형으로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별을 해는 밤,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이러한 그림으로 나아가는 이 행기에 파리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파리라는 공간에서 그 어두운 빈센트의 색조에 빛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시기이다. 또 배우는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200여 점의 어떤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그 주목받았던 작품이 바로 낡은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이었다. 어찌 보면 이 시기를 벗어나 그 아를로 정말 본격적으로 그림만을 위해서 살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아를로 떠날 때 기존에 자기를 들으셨던 모든 것을 이 신발과 함께 벗어놓고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새로운 예술의 영역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아를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